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자, 처음 뵙는데. 예. 반갑습니다. 30회 시험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 첫 강의가 시작되는데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실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세법이죠. 여러분들 세법인데 우리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니까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는 이제 기초입문서죠. 이거 한 권으로 군계사 공부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근데 요건 11월, 12월 과정만 우리 기초입문서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월부터는 이제 기본서가 나오죠. 기본서든 기초서든 뭐 세법은 대개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이요. 조세 총론이라는 것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계속 출제되다가 28회 시험, 27회 시험, 27회, 28회는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라고 했는데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조세 총론은 대체적으로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세 총론을 공부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보면 첫 강의를 딱 하고 나서 이제 강의가 끝났을 때 어떤 분은 흡족하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요,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세법, 지금 오늘 첫 수업은 뭐 어려운 내용을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수업 들었는데 어렵다고 느낀 분들은 왜 어렵다고 느꼈냐면 낯설어서요. 생소해서 이게 어렵게 느껴진 것 뿐이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평생 저는 문과로 살아오다 보니까 그 IT 쪽이라든가 뭐 공대 쪽 그런 그 정보나 그런 지식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용어가 낯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뭘 들으면 일단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또 안 들어오고 또 들어왔다가도 금방 또 나가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이제 쉬워집니다. 조세 총론도 처음에는 공부할 때는 처음 초심자들은 낯설고 생소해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또 그 다음에 국세가 있습니다. 지방세와 국세가 있는데 용어 설명을 처음으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세금 과세의 주체가 된 자가 있어요.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도 합니다. 과세 주체. 세금 과세의 주체가 된 자. 그래서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에는 국가도 있고요.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하냐?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도, 여기에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도 과세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도 과세주체가 됩니다.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구는 자치구죠.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해 있는 그 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렇게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를 얘기하고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이런 데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라고 하고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데, 시험의 출제 비중은 대충 7, 8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뭐 반드시 이렇게 출제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자, 지난 29회 시험 같으면 지방세에서 8문제가 나왔고요. 여기서 8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 6문제가 출제되고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27회하고 28회 시험에서는 지방세 비율이 높았는데, 자, 꼭 그러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전까지는 또 국세 비중이 또 높은 애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대략 이런 비율로 해서 세법은 16문항에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40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과목 시험을 보실 때, 자, 우리 30회 시험을 본다 그러면 2차 과목은 1교시에 부동산 공법하고 공시법하고 이제 80문제 시험을 치르고 쉬었다가 이제 2교시
2교시로서 공시법령과 세법 40문제를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세법은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에서 출제 문항수가 제일 작죠, 여러분들?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법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세법은요, 세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최근에 세법은 계속 공법과 세법은 최근에 지금 시험에서 까다롭게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문제가 또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시험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자 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세법 다 맞았다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그 강의 제 강의 듣고 그다음에 또 한두 개 틀렸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5개 틀려가지고 제 기대에 부응을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이런 분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까다롭게 출제했는데도 이렇게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시면 손님들이 고객들이 뭘 물어보겠습니까? 제일 많이 세금에 관한 것을 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고객들이 무슨 뭐 공법을 뭘 알겠습니까? 아니면 뭐 민법이나 뭐 부동산학계로 알겠습니까? 자, 고객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세법, 자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서도 제일 필요한 과목이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가시면서도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죠, 여러분들. 제 그 몇 년 전에 제 가까운 인척 그 친척 계셨는데 저한테 어떤 부동산 팔기 전에 5분만 만약에 상담을 받았으면 이번 8천 몇백만 원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일단 이 팔고 나서 일을 저지르고 나서 자 그 세무서에서 그 세금 고지 안내문이 나왔어요. 8천 몇백만 원. 자, 그러니까 깜짝 놀래고 저한테 상담을 시작했는데 이미 일은 벌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 부동산 팔기 전에 5분만 저한테 상담을 받았으면 8천 몇백만 원. 이거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안 내도 되는데 내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세법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효자 과목이고, 그 다음에 살아가시면서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자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세금들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혹시 이 가운데 올해 이 가운데 뭐 처음 초심자도 계시겠고, 또 공부 좀 했었다가 이번에 또 아까 떨어지셔가지고 다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건데, 어떻든 간에 인강 수강생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법에서 만약에 올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반드시 30회 시험에서 여러분 세법은 구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뭐 별 반응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구원의 약속을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0회 시험에서, 자, 그동안 공부하면서 혹시 29회 시험 때 세법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분들은 제가 반드시 30회 시험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어떤 곳에서는 벌써 제가 딱 이 얘기는 구원의 약속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 치는 곳이 있는데 강남이 조금 늦구만,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제가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부동산을 매매해요. 그럼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한다 그러면 흔히 거래 과정은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또 그다음에 잔금을 치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런 그 거래 과정을 흔히 거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매수인 을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 첫 강의 때는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제가 그 동창 어렸을 때 그 살던 동네에 초딩 그 남녀 동창들이 있는데 그 아주 20살 이후로 한 번도 못 보다가 오랜 시간 흘려가지고 그 몇 년 전에 어떤 친구가 주동이 돼가지고 남녀 그 동창들 모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동창들 처음 만나게 될 때 그 남자 동창들은 그 중간에 이후에도 20살 이후에도 몇 번씩 본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여동들 있죠. 여동들은 한 번도 그 이후에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처음 만난다고 하니까 그 약속 장소에 가는 데 있죠. 굉장히 마음이 막 설레이더라고요. 막 그 무슨 선 보러 가는 것 마냥 마음이 막 설레이고 굉장히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 장소 어떤 음식점에서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그 붐비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고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있죠.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반갑다 친구야. 근데 딱 보니까 웬 아줌마가 있잖아요. 진짜 이 상태가 좀 웬 아줌마가 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막 반갑다 그러는데 얼굴 자세히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그 얼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여동 동창들을 만나고서 느낀 것은 그 속설이 있잖아요. 첫사랑은 다시 만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 애들이 그 풋풋했던 그 소녀 시절의 모습들을 어디 가고, 진짜 그냥 아줌마들이 돼가지고, 진짜 저희들보다 어렸을 때는 저희들이 무슨 농담하고 직구든 농담하고 장난치고 막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애들이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그 아줌마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막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그 저 여동들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꼭 보고 싶었던 한 여동이죠. 걔는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여동 걔는 어떤 애냐면, 우리 다른 여자 동창 애들은 그 보면은 저희 때는 상반신과 하반신의 비율이요 50%씩이에요. 그래서 저분 딱 반인 애들이 대부분인데, 이 친구만 우월하게 키도 크고 늘씬하고 있잖아요. 하반신의 길이가 길었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어렸을 때 이제 그 한 20살 무렵에는 이후부터는 주로 이제 그 제가 그 학교 근처에서 이제 그 하숙하고 그러느라고 그 동네를 떠나가지고 제가 이제 잘 그 소식을 못 들었었는데, 나중에 제가 들린 소식은 이 제가 보고 싶은 어떤 여동 있죠. 얘가 20살 무렵에 애를 낳아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애를 낳은 게 아니라 20살 정도 된 때 얘가 애를 낳는 바람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남자를 만나서 고생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고생하다가 있죠. 전월세 전전하다가 그 남편이 동대문 쪽에서 의류 관련한 일을 좀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템이 이제 좀 보태면서 자, 드디어 처음으로 집을 삽니다. 그럴 때 고생을 네가 많이 했으니까 나 만나가지고 이 집은 네 명의로 사라. 그래가지고 이 매수인 을녀 명의로요 부동산을 사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했어요. 자, 그랬을 때도 여러분 보세요.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치름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은 잔금 치렀을 때 등기 전 안 됐어도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가지고 이 취득자 을에게 만약에 부동산이 4억짜리 부동산이에요. 그럼 네가 4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취득자 을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부과되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빙빙 돌려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셔야죠.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등기 전 안 됐어도 법에 열거된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했을 때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이 을의 신랑이요 동대문 쪽에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좀 더 확장을 하려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당권 설정 같은 걸 하겠죠. 그럴 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그러면서 납부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보면 등록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등록세라는 세금은 2010년도까지만 있었고 2011년도부터는 등록세라는 세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등록 면허세를 내요.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어떤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자, 등기 전 아직 안 됐어도 잔금 치러서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자, 보유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때가 되면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매수인들은?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대박이 났어요. 동대문에서 한참 동대문 막 뜨고 그럴 때.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또 막 샀어요. 이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합니다. 그럴 때 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 아까 제가 과세 주체 용어 설명드렸죠.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자, 상대되는 개념으로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우리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 의무자. 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죠. 이 가운데 혹시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신 분이 계시면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국민 한 2% 정도 되는 분만 내는 세금이니까 자랑스럽게 여러분 내세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종부세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국민들이 대다수잖아요. 제가 결혼하는 청춘들에게, 미혼 남녀 수강생들한테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했죠? 예. 오빠를 사귀었는데 이 오빠가 다 괜찮은데 막 성격도 좋고 직업도 그냥 그런 대로 괜찮고, 그런데 이 오빠랑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키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좀 못 미쳐가지고 키가 자꾸 신경 쓰여.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 물어봐. 혹시 오빠네 집은 종합부동산세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집에 갔다 오더니 야, 우리 종합부동산세 낸다는데? 그러면 그냥 결혼해, 눈 딱 감고. 자, 여러분, 제가 남성 수강생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죠? 얘 사귀었는데 얘가 그냥 성격도 좋고 다 괜찮은데 얘가 생긴 게 내 기준에 조금 미달해. 그래가지고 얘랑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걸 고민될 때 제가 물어보라고 합니다. 야, 니네 집은 종부세 내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갔다 물어보고 봤더니 오빠 우리 집 종부세 낸다는데? 그러면 눈 딱 감고 결혼하라.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얼굴 있죠? 그거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얼굴 보고 대화하고 얼굴 보고 그러지, 나중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있죠?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찬을 보면서 이게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얘기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얼굴 신경 쓰지 말고, 처갓집이 종부세를 낸다? 중산층 이상이라는 얘기죠. 요즘은 자녀들도 많이 안 낳잖아요. 한둘이잖아요. 그거 다 누구 거대요? 거의 절반 내지는 거의 전체가 다 내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큰 보험 들어놨으니까 처갓집이 중산층 이상이면 얼마나 살아가면서 든든한지 얘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모른다 그러면서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그 키가 좀 작더라도 종부세 내면 결혼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 진짜 어떤 미혼 여성 수강생이 싫대요, 자기는. 그래서 내가 왜 싫냐고 그랬더니 살아가면서 돈은 벌 수 있는데 키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재벌이 와도 키 작은 남자는 딱 질색이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냐면 38.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지 내가 생각했었는데, 자, 한번 봅니다. 종부세는 이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보면 매도인 가분 있잖아요. 저기 잠깐 한번 갔다 올까요? 매도인 가분 있잖아요. 매도인 가분.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았어요. 등기 이전까지는 아직 안 해줬어도 잔금을 받았을 때 이 갑은요,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상 양도했다고 봐가지고 이 매도자 갑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뭐가 부과돼요? 소득세. 법인이 소득 발생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어요? 법인세.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 발생했을 때, 특별히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수강생 한 명이 작년에 시험에 아깝게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작년에 어떤 기억에 남는 한 수강생이 있습니다. 올해 이번에 29회 시험 본 수강생. 그 수강생이 제가 강의한 곳에서 반장을 맡아가지고 재작년에 굉장히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봉사를 많이 하다가 어떻게 시험 몇 문제 부족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다른 사람들 합격자 모임에 모이고 그랬는데 거기에 못 나오고 그 옆에서 다른 사람하고 둘이서 술 마시며 소주 먹으면서 펑펑 울면서 저희들한테 막 이렇게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펑펑 울면서 막 그냥 그렇게 했던 그 수강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강생이 올해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꿈이 뭐였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합격한 다음, 제가 이번에 물어봤어요. 합격한 다음에 이제 꿈을 이뤘으니까 또 새로운 꿈이 있냐 그랬더니 건물주 되는 게 꿈이랍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또 있잖아요. 딸이 있는데 나중에 사위를 맞을 때 건물주 아닌 애한테는 절대 자기 딸 안 준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같은 저 을려도요. 부동산 보세요. 집이 이제 사는 집도 있고 안 사는 집들이 있으면 임대하잖아요. 부동산을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 같은 개인은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 같은 개인은 어떤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요. 자, 그러면요. 자, 우리 시험에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지방세하고 국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그 세금들 중에서 자,
우리 시험은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얘네들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출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취득세라는 세금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자치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취득세하고 이 등록면허세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 도세라고 합니다. 도.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 주체가 된다. 그래서 도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특별시 광역시세인데요. 등록면허세는 자치 그 구세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취득세는 서울특별시로 돈이 갑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어디로 갑니까? 강남구로 갑니다. 이렇게 구세 세금입니다. 또 시험에 최근에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것이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그래서 정답 지문이 그 해 뭐였냐 26회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어떤 게 정답이었냐? 등록면허세예요. 얘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그 속해 있는 뭐라고 해서 자치 구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산세를 우리가 시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가 아니라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시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니까 지금요, 얘네들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세라고 하는데, 지방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있죠. 얘네들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세에도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비중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보세요.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선언 문제가 출제돼요. 선언 문제 출제되고,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동안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공부할 양도 적고요. 한 문제가 계속 출제됐었는데 28회 시험에서 자 여기 이제 두 문제가 나오더니 29회 시험도 연달아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출제 그 기존은 지금 등록면허세 출제연들은 지금 두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출제되는 그런 세금이고요.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회 시험에서는 재산세만의 문제 두 문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거든요. 한 문제씩. 종부세만의 문제 한 문제, 거기다가 한 문제가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섞어서 5개 지문을 구성했습니다. 근데 정답 지문이 재산세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 몇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자 예상하시면 되고, 또 세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계속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가끔씩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제 비중이 되는데, 어떤 세금이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하다? 예? 양도소득세가 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세금이 뭐냐면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이런 비중으로 자 중요도가 이렇게 자 나타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자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벌써 약간 지금 여기 공기가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수능인데 그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가 여기 오늘 자녀가 수능 보는 엄마가 계시면, 아빠가 계시면 여기는 안 왔겠구나. 자, 오늘 수업, 그죠? 안 왔겠을 것이고. 어떤 간에, 수능인데, 추위가 원래 수능 때는 엄청 막 춥고 막 그런 애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아침만 좀 쌀쌀한 것 같고, 지금은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온화한 것 같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또 잘해야 되는데 실수 없이 실력 발휘하고. 자, 여러분 봅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해요. 아니,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날씨가 좀 포근해서 그런가 벌써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사람이 처음 만나면 저도 그렇고 어제 밤에 이제 자면서 강남에 어떤 분들이 또 30회 앉아 계실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랬는데 벌써 사람이 처음 만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설레이고 막 그럴 건데, 자, 이 가운데 혹시 지금 몇몇 분이 있잖아요. 몇몇 분은 지금 만난 지 우리가 한 1년 된 사이처럼 굉장히 지금 너무 벌써 약간 지금 표정이 보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좀 졸리려고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우리 지금 수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여러분 힘내시고 여기 봅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했는데 있잖아요. 부동산을 우리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에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근데 또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항상 공부할 때 비교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취득세 짝은 뭐다? 등록면허세. 항상 비교 정리해야 합니다. 또 얘네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얘네들은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입니다.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도 항상 같은 점이 많아요. 근데 다른 점. 그래서 얘네들 항상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산세 짝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항상 비교 정리요. 그 다음에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세법인데 부동산 세법을 시험범위로 한다고 했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 부과되는 어떤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어떤 거?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부동산 세법, 자, 세금 얘네들을 중심으로 공부가 자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 세금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뭘 공부하냐면 우리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조세 총론 제1편 조세 총론을 우리 이제 공부합니다. 조세 총론을. 자, 그래서 조세 총론을 처음으로 공부하는데, 자,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이요,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세법은 수업 시간에 틈틈이 스트레칭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시도 한 편씩 읊어드립니다.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들 잠깐씩 쉬어가라고 시도 한 편씩 읊어드리는데, 제가 그 29회 시험에서 제가 저 일산에서 이제 그 일산 해커스에서 갑자기 이제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여름에 갑자기 이제 다른 교수님 대신 들어가서 잠깐 이제 그 마무리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자, 제가 그런 적도 그런데, 어떡하네, 그, 제가 이제 그 시를 그 읊어 드리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수강생분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이번에 시험 끝나고서 저한테 그 감사 인사를 저기 하면서 그 메시지가 왔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감사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힘들고 그럴 때 교수님이 읽어주신 시바타 도요라는 일본 할머니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97세 시집을 냈는데 당신이 그 장례비로 쓸 그것을 갖다가 이제 100만 원인가 그걸 갖고 손자가 이제 시집을 내줬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100세 넘으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쓴 약해지지 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수강생이 있잖아요. 그 힘들 때마다 교수님이 읽어주신 약해지지 마 그 시를 떠올리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야 약해지지 말자 하면서 자기가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는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힘내라 이렇게 하면서 약해지지 말고 힘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읽어드리는데 그 수강생은 그 시를 부여잡고 공부를 했다잖아요, 수험생.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곳에서는 그 첫 강의 지난주에 개강하면서 첫 강의인데 첫날부터 그냥 원래 중간에 나중에 이제 봄날 여름 돼가지고 힘들 때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읽어주는 건데 그거에 자극받아가지고 첫 강의부터 그냥 시를 읽어드린 곳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도 가끔 읊어드릴 것이고 가끔씩 이렇게 또 스트레칭도 합니다. 고개 드시고요. 스트레칭 하는데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목 운동.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깨도 돌리시고. 혼자 그냥 책상 잡고서 몸도 안 움직이면서 이러면서 그냥 몸 풀어버리는데,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조세 총론인데.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두 문제 정도 출제 비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공부하느냐. 조세 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지방세 기본법이란 법이 있어요. 또 국세 기본법이란 법이 있어요.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또는 국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 또는 국세 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이런 법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또 첨가돼 가지고 조세 총론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조세의를 공부합니다. 자, 조세의는 이제 이번 기초인문 과정에서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같이 자세히 한번 읽어봅니다. 조세의요. 읽어볼 거고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 한번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조세의 분류를 공부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조세의 분류는 조세 분류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는데
테마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데요. 이 조세 분류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초심자들은 뭐 세금들, 이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용어도 낯설어요. 그런데 막 분류를 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세 분류 나중에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이 있어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될 것이냐, 징수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떤 세금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권자한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자, 이거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자, 그 의무를 불성실하거나 그랬을 때, 세금을 또 안 냈을 때 가산세나 가산금에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가산세와 가산금은 가산세에 관한 독립한 문제가 27회 시험에 출제됐고요. 또 그 전에 가산세와 가산금을 묶어가지고 또 출제가 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가산세와 가산금이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번 30회 시험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30회 시험에서는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것은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또 30회 시험에서 나온다. 자, 이번에 그 2019년도 저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는데 개정세법이 중요해요. 그 해 개정된 세법 내용이 시험에 중요합니다. 28회 시험은 개정세법이 안 나왔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막 출제가 됩니다. 30회 시험은 자 2018년도 개정세법 내용이 시험 문제 세 문제나 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세법이 중요한데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것이 올해 이제 법이 개정됩니다. 2019년도에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가산세, 가산금, 징수에 관련한 요 내용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는 거, 올해는 시험에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드립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요거는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또 요것은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꼭 어떤 수강생분들은 늦여름이 되잖아요. 늦여름이 되면 청포도 익어가는 늦여름이 되면 그러면서 약간 공기가 소들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날씨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강생분들 중에는 급히 막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교수님 제가 1차 과목 공부하느라고 2차를 좀 소홀히 했거든요. 세법을. 그냥 제가 지금 시간은 없고 그냥 시험에 나올 것만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있잖아요. 시험에 나올 것들을 다 시험에 나옵니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런 때는 뭐 했다가 꼭 시험만 때만 되면 나올 것만 찍어달래요. 자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조세 총론에서 29회 시험에서도 요 해커스 제가 찍은 인강이 있으니까 증거도 있네요. 제가 올해 이제 첫해 이제 올해 해커스부터 이제 올해 해커스에서 올해 이제 강의를 딴 데서 강의하다가 해커스는 이제 올해 강의를 이제 합니다. 제가 일산에서 여름에 7월부터 이제 저 하긴 했었지만 갑자기 하게 됐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처음 이제 해커스에서 강의합니다. 자, 근데 일산에서 해커스 인강 찍은 게 있어요. 증거도 있어요. 제가 조세 총론에서 있잖아요. 시험 문제 두 문제 정도, 한 문제가 27회, 28회 한 문제씩 나왔지만 두 문제 정도 출제될 거다. 그리고 출제되는 부분이요. 좀 이따가 나오지만 이제 제가 3개를 찍어드렸어요. 3개에 관한 내용. 그 중에 2개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출제된 지 꽤 됐고 가끔 나오는 건데 올해는 28회, 29회, 올해는 29회 시험 아니면 30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그랬는데 3개를 찍어드렸는데 2개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2개 테마가. 이것도 별로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세 총론 전체 내용 중에서 3개 테마를 찍어드렸는데 2개가 나왔다니까, 여러분들. 별로 그냥 여러분들이 감동 안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뭘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무슨 뭐 신통력 있어가지고 무슨 딱 이렇게 천리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같으면 제가 강의를 뭐하러 해요. 주식이라든가 무슨 선물 뭐 여러 가지 그런 데로 가가지고 돈 투자하지. 근데 자 제가 그냥 단연간 우리 기출 분석하고 또 법령을 쫙 보고 그러다 보면 이 출제자의 마음을 봐요. 그러면 기출됐던 그런 것들 보면 자 출제자가
3년간의 기출 문제를 갖고 들어가 가지고 법령을 놓고 그다음에 문제를 출제한다. 그 심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그 출제됐던 어떤 그런 것들 분석하다 보면 그러면 감이 옵니다. 그러면 대충 올해는 이런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은 30회 시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있어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세금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럴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요 소멸에 관한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멸에 관한 독립화 문제는 21회 시험 때인가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종합 문제로 잠깐 종합 문제 속에 지문 한 줄 25회 시험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출제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소멸이요 28회 시험 때 소멸에 관한 것은 28회 시험 때 요 소멸에 관한 부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제가 상당히 높다. 자, 말씀을 드렸어요. 요 소멸에 관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자, 그랬는데 소멸에서 28회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제가 이렇게 출제 범위로 요 정도 내용들을 물어볼 거라고 해서 강의를 했는데 물론 출제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어떻든 간에 소멸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29회 시험은 제가 성립과 확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립과 확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성립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29회 여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뻔하지 뭐. 자, 성립 시기 같은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부분은 또 30회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은 나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 자, 아시죠? 뭐 이거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뭐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알아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에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나올 가능성 낮습니다. 성립 시기는. 강의는 다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각자의 강의를 보면 일단 강의는 기초과정부터 심화되면서 차차차 강의를 다 해요. 다 하는데 다만 막판에 제가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냥 슬쩍 하고 또 지나갑니다. 슬쩍은 해요. 안 하면은 저 안 되니까. 자,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나 옛날에 요거 분명히 내가 강의 안 한 거 아니야? 하긴 했어요. 나 분명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증거는 남겨놓습니다. 그렇지만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독립화 문제로. 소멸은 이제 나오면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로 좀 깊은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았어요? 이제 확정이지 뭐. 그래서 30회 시험은 확정이 이제 더 중요한 테마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국세 지방세 같은 세금 있잖아요. 국세 지방세 같은 세금, 조세 채권이라고 하는데 세금은 채무자가 있어요. 이 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요. 그러면 그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가서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만약에 채무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인데 만약에 이 매각한 대금은 2억 원이에요. 그러면 그럼 뭐 그냥 먼저 가져가세요. 저는 바쁘니까 내일 가져갈게요. 뭐 이러지. 근데 만약에 매각 대금이 만약에 이게 2억인데 예를 들어서 채무는 뭐 3억입니다. 그러면 자,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지 순서를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 담보가 없이도 있죠. 담보가 없이도 다른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국세, 지방세,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예외가 있는데 제가 또 요 부분이요.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아주 가끔. 근데 제가 29회 시험에서 요거 아주 가끔 나오는 부분이지만 올해 아니면 내년에 요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29회 시험 때. 자, 여기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나왔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29회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졌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테마들은요. 국세 우리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싹 다 강의를 하고 싹 다 공부를 한다?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세법이 만약에 1차 과목이고 40문제 출제된다. 아니면 또 우리가 상대평가다. 그러면 뭐 그런 부분까지 샅샅이 다 강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중개사에서 세법은 2차 과목이고 16
같은 문제 출제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진짜 만에 하나 그런 것까지 다 강의를 하면 여러분한테 제가 그런 거에 다 강의해가지고 이만큼을 다 던져줘. 그럼 여러분이 수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안 되잖아요. 저 중요한 것도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버릴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했어요. 제가 시험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계속 심지어는 뭐 이런 식이에요. 저 문제 있죠. 그 오후 같은 때 이제 오후 어떤 이제 보면은 이제 오후에 특강을 해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단원별로 그러니까 이제 단원별로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이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강의를 오전에 했죠. 그 오후에 뭐 또 이제 시험을 봐요. 그 강의한 진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매기고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출제했더니 정답률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런 문제는 이제 저 같으면 바로 다음 주에 또 출제하거든요. 안 바꿔요.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그대로 붙여요. 그래가지고 똑같아요. 절대 안 바꿔요. 순서도 안 바꿔요. 그냥 똑같이 드래그해서 딱 붙여놓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정답률이 몇 프로 되는 줄 아세요? 그런 것들은 요번에 20, 30% 정답률 나온 것은 다음 주에 출제하면 정답률이 똑같이 출제했으니까 일주일 후에 보는 거니까 100%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답률이 어떤 줄 아세요? 60%밖에 안 나와요. 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강의하면서 수강생분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똑같은 문제를 일주일 후에 똑같이 출제했는데 하나도 안 그냥 드래그해서 붙였는데 어떻게 그걸 왜 다 못 맞냐고. 답만 외워도 되겠네, 답만 외워도. 저 그런데도 또 정답률은 6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믿지 않고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제가 이제 올해 가능성 높은 또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테마들은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반복합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없이 반복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이제 보면 이제 오늘 수업을 들었죠. 그러면 끝날 때 항상 저는 끝날 때 말미에 그날 강의한 내용의 핵심을 쭉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쭉 훑어드리고 또 다음 주 되잖아요. 이번 주에 강의한 내용을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무조건 전주에 배운 내용을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리마인드 해드리고 진도를 나갑니다. 또 그리고 진도 끝나면 그날 배운 것도 복습해드립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자, 우리가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첫 수업을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이제 보는데 오늘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오늘 배울 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첫 주 딱 배우는데 벌써 실력 차이가 나기 시작해.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다음 주에 복습할 때 아침에 쫙 이제 눈빛을 보면 공부했다는, 알고 있다는 눈빛을 보이면서 막 따라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언제 배웠냐 이런 표정이에요. 이거 배웠어? 막 이런 표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 그 차이가 뭐냐면 쟤들은 젊어서 그렇고요.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50대 남성 수강생분들의 뇌 상태하고요. 애를 낳은 30대 주부들의 수강생들의 뇌 상태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뇌 상태는 똑같아요. 그럼 뭐 차이냐? 관심의 차이예요. 수업이 끝나고서요. 특히 인강 수강생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인강을 들어요. 직장인들이 많은데 직장인들 퇴근하고 와가지고 졸린고 힘든데도 또 독한 마음 먹고 저 집에서 인강을 막 듣습니다. 뚫어지게 막. 그리고서 다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됐다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필기하려고 중간에 멈추고 뭐 하고 막 적어요. 그래 놓고서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공부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딱 그러고 공부 빨리 돌려가지고 2시간 만에 3시간짜리 강의를 2시간 만에 다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잡니다. 다음에 또 그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헛방이에요. 강의를 그렇게 들었잖아요. 여러분 여기 분은 여러분 똑같아요. 강의를 들었어요? 그럼 반드시요.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마인드를 한다는 것이 꼭 무슨 도서관 같은데 독서실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남성분들 담배 한 대 피고 준비 다 한 다음에 앉아가지고 자 독서대 펴놓고서 이렇게 해야지 그 리마인드 복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면 바로 집에 가시면서 아니면 뭐 화장실 가면서 산보하면서 산책 뭐 하면서 바로 공부했던 내용을 쭉 스스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쭉. 자 배웠던 내용을 쭉 떠올려 보면서 헷갈린다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쭉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의를 들은 거고 수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런 테마를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오늘 조세의 있죠? 자, 조세 총론의 조세의 를 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첫 시간 402페이지 제1장 자, 조세의 기초 이론에서 제1절 조세의 개념입니다. 01번에 조세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조세란 뭐냐? 줄 글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에 조세 정의가 규정이 돼 있으면 우리가 줄을 그어야 되겠지만 이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그냥
사람마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걷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 조세 정의 세 줄을 풀어놓은 것이 공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이걸 이제 보면은 조금 조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양가로 1번 봅니다. 과세 주체. 자,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아까 과세 주체라고 했죠. 과세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래서 국가가 과세 주체인 주세를 국세라고 하고, 그랬죠.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주세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지방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징수하는 주체가 국가나 자체가 아니면 아무리 조세와 비슷해도 조세라고 할 수 없다. 자, 여러분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연로하셔요. 제가 5남인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은 저 부모님이 계획 어느 정도 물론 옛날에 무슨 계획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어떤간에 계획하에 낳았는데, 저는 진짜 계획 없이 부모님이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늦게 난 막내 아들입니다. 온갖 귀여움을 다 받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늦게 난 막내 아들인데 저희 부모님 연로하셔요. 그래서 굉장히 초고령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 근처에 살면서 이제 수시로 틈나는 대로 지나다니면서 잠깐이라도 안부 살피고 제가 이제 지나다니는데,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절약 정신이 투철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 수도 뭐 이런 거 엄청 아끼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끼지 마시고 살아가시면서 돈 다 쓰시고 돌아가시지 뭐하러 남겨놓냐, 그냥 다 쓰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전기 이런 거 아끼지 말아라. 그래도 항상 이제 아끼시고 그래요. 그래서 전기세 많이 나와서, 수도세 많이 나와서 그렇대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막내 아들이 세법을 강의하는데 제가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얘기한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얘기해야지, 전기세, 수도세 세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예요. 저희 엄마가 알겠다고 한 다음에 바로 또 좀 다음날 되면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보조단에 보니까, 그 사이드 보조단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조세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전기세, 수도세, 잘못된 표현이죠. 전기요금, 수도요금입니다. 국가나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무리 조세와 비슷해도 조세를 할 수 없다. 양가로 2번 보니까요. 조세의 목적은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국가나 자체가 조세를 부과하는 1차적인 목적은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국가나 자체가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 가장 본원적이고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기능이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도에 도입한 이유는 그 당시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조단에 그 사이드 왼쪽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본래 목적이 재정 수입에 있지 않고 오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과료는 그러니까 조세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국민들에게 국가나 자체가 재정 수입 조달할 목적으로 벌금 때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법 위반 행위에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에 재정 수입 조달 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봅니다.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조세는 국가 자체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조세는 비대가성,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한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시군구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시군구에 재산세 같은 거 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재산세를 냄과 동시에 여러분 살고 계신 시군구에서 비누 한 장, 수건 한 장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고맙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금은 냄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 같은 건 제공해 줄지언정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조단 거기 사이드에 보니까요, 보세요. 왼쪽에 보니까 동그라미 4번. 그렇기 때문에 특정의 공공서비스와 대가관계가 있는 사용료, 수수료 등과는 구별된다. 이런 것들은 국립극장 사용료,
내보세요. 그러면 사용하게 해주잖아요. 냄과 동시에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수수료, 냄과 동시에 특정한 용역을 대행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사용료나 수수료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조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조세는 법률에 벌써 형광펜 긋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말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양가로 5번까지는 교양으로 하는 거예요. 교양으로. 지금 11월 달 기초 과정만 처음에 세법이란 게 이런 거다. 자, 이런 거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양 삼아서 지금 한번 11월 달만 하고 1월 달에는 이 부분은 강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줄근 분들은 헛방이에요, 지금. 자, 근데 어떻든 간에, 근데 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왜 강의하냐? 그러면 문제집 같은 데는 뭐 문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또 모의고사 같은 데서 저 교수님들 중에는 뭐 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그렇지만 처음이니까 11월 달 기초과정에서 처음에 그냥 한번 하는 거예요. 조세라는 게 이런 거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하는 거고 자, 1월 달에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세요. 양가로 4번 조세는 법률이 규정하는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한다.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인데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403페이지 참고에 과세 요건이 뭔지 나와 있어요. 만약에 법률에 과세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다. 4가지. 시험에 나오겠죠?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요건이라는 거 보니까 참고 보세요. 줄 긋지 마시고요. 세금을 과세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납세 의무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 대상, 이 세금은 어떤 것에 대해서 부과될 것인지, 과세 대상, 과세 표준, 과표라고 하는데 이따가 제가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립니다. 세율 4가지를 분류하는 4분소리 통설적 입장이다. 그냥 한번 보시는 거고요. 용어 사전 읽어보는 거고요. 자, 용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가슴에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나중에는 다 알게 돼요. 양가로 5번입니다.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조세는 사적자치 원칙이 배제되고 확정된 조세 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규 강행성을 특징으로 한다. 나는 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산세 안 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는 이행을 강제합니다. 그래서 내기 싫다고 안 내고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5번까지 그냥 교양 삼아서 한번 조세가 어떤 거냐 처음에 한번 본 거고요.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양가로 6번 여기부터입니다.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 그렇죠. 화폐경제 시대니까 당연히 세금을 금전으로 납부해야지 여러분들. 돼지 키우는 사람은 뭐 취득세를 내는데 돼지 끌고 와서 내고 소 키우는 사람은 소로 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금전 납부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는 물납, 물건으로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납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고요. 현행 세법 중에서 밑줄입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와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에서 물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봅니다. 오늘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딱 이거 하나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칠판을 지금 처음 사용해가지고 뭐 여기 지금 어느 만큼 카메라 잡히는지 뭐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좀 첫 시간 조금 길어졌는데 원래 한 50분 강의하고 무조건 10분 쉬어야 되는데 첫 시간은 좀 요 인강 촬영하는 곳에서 지금 저녁반이었다 그러면 무조건 지금 이제 벌써 진작 끝나고 쉽니다. 근데 인강 촬영하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첫 강의는 기본적으로 꼭 담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요거까지 담아야지 이제 딱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녁반 같았으면 50분 되면 무조건 말하다가도 말고 그냥 쉬는데 인강 촬영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잠깐 자 요거까지만 설명합니다. 세금 납부 이행 방법 보세요. 세금 납부는 납부 이행의 방법에 관한 것을 우리가 금방 읽었어요. 세금 납부 이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납부 이행의 방법인데요. 세금 납부는 여러분 금방 봤다시피 원칙적으로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또 세금 납부는 일시불 납부요.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라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 세금이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납이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세금이 법에 딱 규정이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나중에 배울 건데 오늘 우리가 허용되는 세금은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물납 허용되는 세금이요. 지방세에서 자 물납은요. 지방세에서 물납은 금방 봤다시피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은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되고 있다. OX요. X입니다. 뭐만 허용돼?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물납은 상속세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세에서 다른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 납부를 좀 소개해 드리면 분할 납부는요. 지방세에서 분할 납부는 역시 자 재산세에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좀 설명할 게 있긴 했지만 재산세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을 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에서는 일단 종합부동산세 있죠.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 그 다음에 또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도 허용이 됩니다. 상속세 또 그 다음에 증여세 이런 애들도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되고 또 법인세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같은 애들도 등등등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또 보세요. 다음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럼 어떤 걸 고르셔야 되겠습니까? 자, 물납과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지방세에서 그럼 뭐만 고르셔야 돼요? 재산세만 골라야지. 다른 거 모두 고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거 고르면 안 됩니다.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뭘 고르셔야 돼? 상속세만 여러분이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또 막 꼬셔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받아 할 수 있다. OX요. 에? 여러분 앞으로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 미리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받아 할 수 있다. OX요. X잖아요. 물납은 국세에서는 뭐만 된다고 그랬어요? 상속세만 된다니까. 상속세만.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허가받아 물납할 수 있다. 오, X. X입니다. 물납 안 된다니까 여러분. 국세에서 뭐만? 상속세만. 자, 그러면 세목별로 또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금방.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물납이요. 자, 물납. 분할 납부요. 물납과 분할 납부 한번 보겠습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 취득세는 자, 물납 되겠습니까? OX로 표현합시오. 취득세는 물납 돼요? 예?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자, 분할 납부 됩니까? 안 됩니다. 저 없잖아요, 저기에. 등록면허세는 물납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분할 납부 돼요? 안 됩니다. 재산세는 자, 물납 됩니까? 예, 분할 납부 됩니까? 예, 됩니다. 저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계속 이어서 자, 보시면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자, 그다음에 분할 납부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양도소득세 물납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분할 납부 됩니까? 예? 되잖아요. 아까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요 세금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법상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는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물납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뭐만 돼? 분할납부만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서 제가 여러분 첫 시간 처음 만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드렸고 출제 비중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조세의의를 조세총론 조세의의를 봤는데 다른 건 다 교양이 없고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들이 지금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만 오늘 시험에 의미가 있고 이거는 반드시 상식처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러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